지금 저 천한 손으로 뭘 건드린 게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피아노를 건드린 죄로 한 가난한 가족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아이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제안을 했습니다. 좋아. 그럼 저 아이가 이 피아노로 단 한 곡이라도 완벽히 치면 3억을 주지. 하지만 피아노를 완벽히 쳐내지 못했을 땐 이 순간을 평생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 것이야. 어때? 받아들이겠나? 과연 회장의 조롱 섞인 제안에 소녀와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좋은 날이라고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이 눈부시게 빛나는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부자들이 모인다는 로열 백화점 명품관입니다. 명품관 중앙광장에는 마치 이 백화점의 신전처럼 모셔진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파치올리라는 이름의 피아노였죠. 전 세계에 몇 대 없다는 그 피아노의 가격은 무려 10억 원. 사람이 연주하기 위한 악기라기보다는 부의 상징이자 만질 수 없는 성역과도 같았습니다. 11살 다은이는 오늘 학교를 마치고 이 백화점의 보안 요원으로 일하는 아빠를 따라왔습니다. 늘 식당일 하는 엄마와 함께였지만 오늘 엄마의 식당은 너무 바빠서 엄마가 다은이를 돌볼 여력이 없었거든요. 일하는 아빠와 조금 떨어져 로비 벤치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숙제를 마치고 벤치에 앉아 백화점을 둘러보던 다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로비 중앙에 놓인 커다란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피아노는 후광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다은이는 자석에 이끌리듯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평소 피아노를 너무나 배우고 싶어 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작은 중고 피아노조차 사주지 못했던 아빠의 마음을 알기에 다은이는 단 한 번도 투정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화려한 피아노가 마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은이는 홀린 듯 손을 뻗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찰나였죠. 아이의 작고 가느다란 손가락 끝이 피아노의 하얀 건반 하나를 아주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맑고 청아한 소리가 정막이 감도는 명품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파동을 일으키며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VIP 갑질 고객에게 고개를 숙이던 다은의 아빠. 인호도 주변을 지나던 VIP 고객들도 모두 얼어붙은 듯 그 소리가 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명품관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보좌진을 거느리고 등장한 한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백화점의 실소유주이자 얼음 마녀라고 불리는 오명숙 회장이었습니다. 오 회장은 다은이가 피아노를 만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 천한 손으로 뭘 건드린 거야? 날카로운 비명이 명품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 회장은 표독스러운 얼굴로 걸어와 다은이의 얇은 손목을 낚아채듯 잡아챘습니다. 다은이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질 뻔했지만 오 회장은 아이의 손목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이 피아노가 어떤 것인 줄 알고 내까짓게 손을 대? 이 더러운 손 당장 떼지 못해. 오 회장의 고함에 인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있던 VIP 손님을 내팽개치고 다은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다은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오 회장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아이입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한 번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인호는 바닥이 뚫릴 정도로 머리를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오 회장의 눈동자에는 자비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 회장은 마치 오물이 묻은 물건을 보듯 다은이와 인호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내 딸이라고? 우리 백화점 보안 요원이라는 놈이 이 피아노가 얼마나 귀한 물건인지 몰라.
이 피아노는 우리 백화점의 품격이야. 제 자식 간수도 못해서 이 귀한 물건에 손독을 오르게 해. 오 회장은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는 황급히 실크로 된 손수건을 꺼내 오 회장에게 바쳤습니다. 오 회장은 다은이가 만졌던 건반을 마치 벌레를 닦아내듯 아주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문질러 닦았습니다. 오 회장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인우를 내려다보며 선언했습니다. 최인호라고 했나?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야.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리고 무지한 내 딸이 저지른 짓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야. 이 피아노의 가치 하락분과 정밀 검수 비용, 그리고 내 정신적인 피해까지 합쳐서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 그리 알아. 인우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오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은이는 아빠의 옷자락을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우는 아이를 달래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나 공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제발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해고만은 제발 면해 주십시오. 오늘 아이가 갈 곳이 없어 잠시 데려왔을 뿐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선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인우는 오 회장의 구두 앞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오 회장은 매정하게 인우의 손을 걷어찼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거야? 10억짜리 피아노를 망쳐놓고 고작 해고 정도로 끝날 줄 알았어? 법원에서 소장 날아갈 테니 준비나 하고 있어. 내 인생 전체를 팔아도 저 피아노 값의 반의 반도 못 갚겠지만 말이야. 인우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애원도 오 회장의 서슬 퍼런 기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오 회장은 오히려 인우의 비굴한 모습을 즐기는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때 오 회장이 무언가 재미있는 생각이 떠오른 듯 눈을 가늘게 뜨며 다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제안을 건넸습니다. 좋아, 내가 기회를 하나 주지. 네 딸이 이 피아노가 그렇게 만지고 싶어 안달이 난 모양인데 어디 실력이나 한번 보자고. 이 피아노로 한 곡이라도 완벽하게 연주해봐. 만약 내 귀에 흡족할 만큼 훌륭하게 쳐낸다면 손해배상은커녕 내가 현금 3억을 바로 보내주지. 3억이라는 숫자가 명품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억은 지금 인우의 가정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는 바로 그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 회장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 음이라도 틀리거나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너는 오늘부터 평생 이 백화점 지하 창고에서 쥐새끼처럼 처박혀서 죽을 때까지 공짜로 일하며 빚을 갚아야 할 거야. 내 딸도 예외는 없어. 자, 어때? 이 정도면 믿지는 장사는 아니지 않나? 오 회장의 제안은 기회가 아니라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인우는 다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은은 이제 고작 11살입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집에 제대로 된 피아노도 한 대 없어서 늘 종이에 건반을 그려 연습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10억짜리 피아노로 완벽한 연주를 하라니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아이가 무슨 피아노를 칠 줄 안다고 그러십니까?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인우가 울부짖었지만 다은은 달랐습니다. 다은은 아빠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다은의 눈에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하는 아빠와 머릿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식당 주방에서 고생하고 있을 엄마 영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은의 엄마 영희는 매일 아침동이 트기도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재래시장 구석에 있는 국밥집 주방에서 하루 종일 무거운 솥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겨울이면 찬물에 손이 터서 갈라지고 여름이면 불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일했습니다. 밤마다 다은은 엄마의 부어오른 손마디를 보며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과거 다친 손가락 때문에
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도 않는데도 엄마 영희는 파스를 덕지덕지 붙여가며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집안에 쌓인 3억 원이라는 빚 때문이었지요. 오 회장이 내건 3억이라는 돈은 다은의 가족에게는 단순한 금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망가진 손을 고칠 수 있는 수술비였고 아빠가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자유였으며 다은이 꿈에 그리던 피아노를 마음껏 칠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다은은 겁에 질려 떨고 있던 작은 어깨를 꼿꼿이 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은은 자신을 말리려는 아빠 인호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쳤습니다. 아빠, 나 할 수 있어. 저 돈이면 우리 집 빚도 다 갚고 엄마 아픈 손도 고쳐줄 수 있잖아. 나 한 번만 믿어줘요. 다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인호는 그런 딸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 회장은 흥미롭다는 듯 팔짱을 끼고 다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호, 기특한 효녀답셨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내 운명이 그 가느다란 손가락 끝에 달렸으니 말이야. 다은은 천천히 피아노 의자로 다가갔습니다. 10억짜리 파치올리 피아노는 가까이서 보니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다은은 건반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건반의 감촉이 손가락 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순간 다은의 눈앞에 엄마가 그려준 종이 건반으로 매일 밤 피아노 연습을 하던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다은아, 음악은 진심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어. 너가 느끼는 감정을 건반을 치는 너의 손가락에 고스란히 담아내면 너의 연주를 듣는 사람들은 분명 너의 진심을 알아줄 거야. 다은은 엄마가 피아노를 가르쳐주며 얘기해주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다은의 엄마는 유명하진 않아도 음악을 사랑하는 피아니스트였지만 과거 불의의 사고로 손가락 관절이 휘면서 피아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다은을 낳은 뒤 엄마는 시간이 날 때면 종이에 피아노 건반을 그려서 자신이 만들었던 곡을 다은과 함께 연주하곤 했습니다. 다은은 눈을 감고 엄마와 함께 종이 피아노로 연습하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모두의 긴장된 표정, 무거울 정도의 침묵으로 가득 찬 상황과 상반되게 다은의 입가에는 살며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 회장은 시계를 보며 비웃음을 흘렸고 인호는 두 손을 맞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작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피아노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백화점 안의 공기가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가냘픈 소녀가 내는 소리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소리였습니다. 다은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악보도 없이 오직 마음속에 새겨진 슬픔과 희망을 선율로 바꾸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다은의 연주에는 삶의 무게를 견뎌온 다은의 부모와 아이의 처절한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은이 건반을 두드릴 때마다 아빠의 땀이, 엄마의 눈물이,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다은의 서러움이 곡조가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가던 길을 멈추고 이 기적 같은 광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비웃음을 머금고 있던 오 회장의 얼굴에서도 서서히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다은의 연주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0억짜리 피아노는 이제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은의 고통과 슬픔을 희망으로 세상 밖에 실어 나르는 거대한 울림통이 되어 명품관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연주하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작은 몸 어디에 그런 힘이 숨어 있었는지, 아이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은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소절의 강렬함은 점점 더 고조되어 마치 거센 파도가 몰아치듯 피아노 선율이 백화점의 높은 천장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다은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가로지르며 내는 소리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선 외침이었습니다. 그 곡은 세계적인 거장의 명곡도 화려한 기교가 섞인 어려운 곡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식당 일을 하며 틈틈이 다은을 위해 엄마 영희가 흥얼거리던 자작곡 새들의 노래였죠. 변변한 악보 하나 없었습니다. 다은은 엄마가 콧노래로 들려주던 그 멜로디를 가슴에 새기고 매일 밤 낡은 달력 뒷면에 그린 종이 건반 위에서 수만 번, 수십만 번을 상상하며 연습했습니다. 소리조차 나지 않는 차가운 종이 위에서 다은의 손가락은 이미 수천 번의 공연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간절했던 상상이 10억 원짜리 파치올리 피아노의 현을 타고 실체가 되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새가 날갯짓을 하듯 조심스럽고 애처로운 선율이 흐르더니 이내 거친 비바람을 뚫고 솟구쳐 오르는 독수리처럼 강렬한 화음이 명품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맑고 투명한 피아노 소리는 높은 천장을 타고 돌아 관객들의 귀가 아닌 심장에 직접 와서 꽂혔습니다. 명품 백을 구경하던 부잣집 사모님들도 바쁘게 움직이던 직원들도 심지어 다은을 비난하던 경비원들조차 하던 일을 멈추고 이 마법 같은 연주에 홀린 듯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오명숙 회장이었습니다. 독사 같은 눈으로 다은을 노려보던 오 회장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의 연주는 오 회장이 평생토록 꽁꽁 싸매두었던 기억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에게도 빛나던 청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냉혈한 사업가로 불리지만 40년 전 그녀는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하던 음대생이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소녀였죠. 하지만 재벌가의 장녀라는 굴레는 가혹했습니다. 딴 따라 짓은 집안 망신이다. 라며 호통치던 엄한 아버지의 불호령에 그녀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피아노가 도끼로 부서지는 광경을 속절없이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오 회장은 음악을 끊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음악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죽였습니다. 대신 차갑고 딱딱한 숫자의 세계에 자신을 가두고 남들보다 더 독하고 매정하게 세상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조그만 아이가 내뿜는 생명력 넘치는 선율이 오 회장의 가슴 속에 죽어있던 감정의 불씨를 되살려놓고 있었습니다. 다은의 연주는 마치 당신도 한때는 이렇게 순수하게 무언가를 사랑하지 않았나요?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오 회장은 손에 쥐고 있던 실크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냉철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다은의 손가락이 마지막 고음을 향해 치달을수록 그녀의 눈가에는 자신도 모르게 뿌연 안개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절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은은 이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는 종이 건반 위에서 함께 손을 맞추던 엄마의 거친 손마디가 보였습니다. 우리 다은이는 꼭 예쁜 소리가 나는 진짜 피아노를 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던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다은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빠의 꺾인 무릎을 다시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마지막 건반을 내리쳤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명하며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명품관 전체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1초, 2초, 3초. 그 짧은 정적 끝에 누군가 시작한 박수 소리가 이내 폭풍우처럼 쏟아졌습니다. 백화점 2층, 3층 난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까지 모두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10억짜리 피아노에 대한 경외심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꽃을 피워낸 어린 소녀의 진심에 대한 경이었습니다. 오 회장은 한참 동안 미동도 없이 다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의 박수 소리가 잦아들 무렵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까와 같은 날카로운 도끼는 빠져 있었습니다. 훌륭하구나. 네가 이겼다. 오 회장은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짧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아이 아버지의 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해. 내 입으로 한 약속이니 바로 진행해.
비서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오 회장의 단호한 눈빛에 서둘러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습니다. 인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다은과 오 회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인호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짧은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확인한 인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면에는 선명한 글자로 로열그룹 3억 원 입금 완료라는 문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3억 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거대한 금액이자 가족을 옥죄던 지옥 같은 빚을 단번에 씻어내줄 구원의 숫자였습니다. 다은아, 다은아. 인호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피아노 의자에서 내려오는 다은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다은도 아빠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졌던 마음이 한순간에 풀리며 부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보듬었습니다. 아빠, 이제 엄마 손 고칠 수 있는 거지? 우리 이제 깡패 아저씨들한테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지? 아이가 흐느끼며 묻는 말에 인호는 대답 대신 딸의 등을 연신 토닥였습니다. 목이 메어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오 회장은 아주 잠시, 아주 찰나의 순간 동안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돌려 다시 어른 마녀의 얼굴로 돌아가 비서진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려한 명품관 로비 10억 원짜리 피아노 앞에서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가난한 보안 요원과 그의 어린 딸. 사람들은 그들을 더 이상 천하다거나 무식하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물 속에서 자신들이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 숙연한 표정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은의 새들의 노래는 절망의 끝에 서 있던 한 가족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올리는 희망의 창가가 되었습니다. 명품관 로비를 가득 채웠던 새들의 노래 연주가 끝나고 사람들의 기립박수가 터져나오던 그 뜨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인호와 다은이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군중 사이를 헤치고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은발의 머리를 뒤로 넘기고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은 이 남자는 우리나라 피아노계의 대부라 불리는 강희찬 교수였습니다. 그는 사실 오 회장의 초대로 백화점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다은의 연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것이었죠. 강 교수는 부녀 앞에 멈춰서서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인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이 아이가 보여준 건 단순한 연주가 아닙니다. 기교는 부족할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진짜 음악이었어요. 이런 재능은 하늘이 내린 선물입니다. 그냥 이대로 썩히기엔 너무나 아까운 보석이에요. 인호는 눈물을 닦으며 강 교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강 교수는 다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예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미래영재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제가 아카데미 원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아이를 그곳에 특별 장학생으로 발탁하고 싶습니다. 아이의 앞날을 위해 저에게 맡겨주시겠습니까? 인호는 꿈만 같은 제안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오 회장의 3억 원에 이어 국내 최고의 거장이 직접 찾아와 다은을 가르치겠다고 하니 이것은 천지신명께서 도우신 기적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인호는 강 교수의 손을 붙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호는 백화점에서 받은 3억 원으로 그동안 가족을 괴롭히던 사채 빚을 가장 먼저 정리했습니다. 밤마다 집을 찾아와 문을 발로 차고 험악한 말을 내뱉던 빚쟁이들을 모두 돌려보냈죠. 영희를 옥죄던 빚 독촉장이 사라지자 인혼의 집에도 비로소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기뻤던 일은 엄마 영희의 손수술이었습니다. 인호는 영희를 데리고 대학병원의 유명한 정형외과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과거에 다친 관절과 오랜 세월 찬물에 손을 담그고 무거운 솥을 나르느라 망가질 대로 망가진 영희의 손마디를 보며
의사는 고개를 저었지만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인호와 다은은 붕대를 칭칭 감은 채 회복실로 나오는 영희의 손을 잡고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다시는 그 지긋지긋한 주방 일 안 해도 돼. 내가 어떻게든 우리 다은이 피아니스트 만들고 당신 편하게 살게 해줄게. 인호의 말에 영희는 마치 기운 속에서도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며칠 뒤 영희는 부기가 빠진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굽어지지 않던 손가락이 펴질 때마다 다은은 엄마의 손을 어루만지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 뒤에는 언제나 시련이 뒤따르는 법이었죠. 어느덧 다은이 미래영재 아카데미에 입학하는 첫날이 되었습니다. 인호는 평소 입던 낡은 경비원 유니폼 대신 큰맘 먹고 새로 산 저렴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다은에게도 예쁜 원피스 한 벌을 사주었죠. 부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카데미 건물이 있는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아카데미 정문에는 번쩍이는 외제차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차려 입은 사모님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고 그 아이들의 옷차림은 다은이 백화점에서만 보던 명품들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풍경 사이에서 인호와 다은은 왠지 모를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다은아, 기죽지 마. 너는 당당하게 내 실력으로 여기 들어온 거야. 인호는 다은의 손을 꼭 쥐며 용기를 주었지만 아카데미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아이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그 백화점에서 구걸하듯 피아노 쳐서 돈 받았다던 그 애야. 보안 요원 딸이라며. 옷 입은 것 좀 봐. 어디 시장에서 산 것 같아. 아이들의 수군거림은 다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걸었습니다. 강의실로 향하는 길, 다은은 아카데미 최고의 영재로 불리는 수아와 마주쳤습니다. 수아는 유명한 기업인의 딸이자 어릴 때부터 해외 유명 교수들에게 레슨을 받아온 전형적인 엘리트였습니다. 수아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다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가 최다은이니? 강 교수님이 직접 뽑았다고 해서 대단한 애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평범하네. 아니, 좀 촌스럽다고 해야 하나? 수아의 말에 주변 아이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다은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피아노를 배우러 온 거야. 옷이나 배경을 자랑하러 온 게 아니야. 다은의 당찬 대답에 수아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수아는 다은에게 바짝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착각하지 마. 여기는 너 같은 애가 발 붙일 곳이 아니야. 너는 그냥 운 좋게 오 회장님 눈에 들어서 동정표를 얻은 길거리 연주자일 뿐이야. 근본 없는 곡으로 거장이라도 된 줄 아니? 수아는 다은의 어깨를 툭 치고는 우아하게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다은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부르르 떨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다은은 꾹 참았습니다. 엄마의 아픈 손을 고치고 아빠의 자존심을 되찾아준 그 소중한 피아노였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 시간, 강희찬 교수가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다은을 앞으로 불러내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아카데미에 합류하게 된 최다은 양입니다. 다은이는 악보보다 마음으로 음악을 이해하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요. 여러분 모두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길 바랍니다. 강 교수의 칭찬이 이어질수록 강의실 안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수아와 그 무리들은 노골적으로 다은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무리를 지어 고급 카페로 향했지만 다은은 혼자 남았습니다. 아빠 인호가 싸준 정성 어린 김밥 도시락을 꺼냈지만 주변 아이들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차마 입에 대지도 못했습니다. 야, 너 그 김밥 여기서 먹게? 냄새나니까 저기 구석에 가서 먹어. 여긴 너 같은 애들이 밥 먹는 식당이 아니거든. 수아의 단짝인 민지가 다은의 책상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다은은 묵묵히 도시락을 챙겨 건물 밖 벤치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김밥을 씻고 있는데 멀리서 아빠 인호가 일터로 향하기 전 다은을 몰래 지켜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인호는 딸이 혹시라도 무시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발길을 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은은 아빠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억지로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나 여기 너무 좋아. 친구들도 다 착해. 다은의 거짓말에 인호는 그제야 안심한 듯 손을 흔들어 화답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빠가 보이지 않게 되자 다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김밥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아빠, 나 힘들지 않아. 엄마 손도 다 나았는데 내가 이것도 못 참으면 안 되지. 나 꼭 성공해서 아빠한테 효도할 거야. 다은은 눈물을 닦고 다시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의 시련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 실기 수업 시간, 수아는 다은의 실력을 깎아내리기 위해 교묘한 함정을 팠습니다. 강 교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이 다은에게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야, 너 그렇게 대단하다면 이 곡 한번 쳐봐. 이거 못 치면 강 교수님한테 망신당할 줄 알아. 수아가 건넨 악보는 다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현대곡이었습니다. 악보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다은에게는 가혹한 시험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비웃으며 다은을 피아노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앞의 악보는 까만 콩나물들이 어지럽게 춤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거친 손과 엄마의 콧노래를 떠올렸습니다. 세상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소중한 기억들이 다은의 마음속에서 힘이 되었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곡을 치자 다은이 건반 위에 손을 올려 새들의 노래를 연주하는 순간 아카데미의 차가운 연습실에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비웃던 아이들의 입이 조금씩 다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곡이었습니다. 수아의 연주가 놀라웠지만 서로 눈치를 보며 섣불리 말을 꺼내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때 수아가 여전히 도끼 서린 눈으로 다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또 그 곡이야? 그거밖에 칠 줄 모르는 게 무슨 피아니스트야. 황금빛 기회로 보였던 아카데미 입학은 어린 다은에게는 마치 사자, 굴 속으로 들어온 것과 같은 혹독한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련을 넘지 못하면 엄마의 고통도 아빠의 눈물도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요. 아카데미의 차가운 복도 끝, 하나 둘 빈 연습실에는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집으로 향하는 대신 낡은 빗자루를 손에 쥐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대신 밤 늦게까지 연습실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특별 장학생으로 아카데미에 들어온 마음의 짐을 덜고 싶었습니다. 청소를 마친 다은은 모두가 떠난 그곳에 홀로 남아 피아노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를 믿어준 강 교수님에게 실력으로 보답해야 해. 다은은 종이 피아노에서 벗어나 그랜드 피아노의 하얀 건반으로 직접 소리를 들으며 음감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서재에는 로열 백화점의 오명숙 회장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어른 마녀로 통하지만 홀로 남겨진 이 시간만큼은 그녀도 그저 외로운 노인에 불과했죠. 오 회장의 시선은 서재 한쪽에 놓인 커다란 액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인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오 회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 회장에게 피아노는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재벌가의 장녀로서 가업을 이어받아야 했던 그녀에게 예술은 사치이자 집안의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음악을 사랑했던 소녀의 꿈은 아버지의 불호령 아래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녀가 가장 아끼던 피아노가 도끼에 찍혀 산산조각 나던 그날, 오 회장은 자신의 심장 한쪽도 함께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마음의 문을 닫고 숫자가 지배하는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로 자신을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백화점에서 본 그 아이, 다은이의 연주가 오 회장의 꽁꽁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연주에는 기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생명력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자신이 가졌으나 지키지 못했던 바로 그 불꽃이었습니다. 비서실장 들어오게. 오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호출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최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 최다은 말이야. 아카데미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봤나? 네, 회장님. 강 교수님의 배려로 열심히 배우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학생들과의 환경 차이 때문에 적응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특히 부모님의 형편이 넉넉지 않아 제대로 된 교재나 연주복 한 벌 없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 회장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내. 아카데미 측에는 내가 보냈다는 사실을 절대 비밀로 하고 재단 이름으로 장학금을 집행해. 그리고 최고급 교재들과 해외 유명 연주자들의 악보, 그리고 다은이 체형에 맞는 최고급 연주복까지 모두 준비해서 보내주게.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해서 말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최 비서가 나가고 난 뒤 오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검은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곳에는 40년 만에 다시 빛을 본 낡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건반 하나를 눌러보았습니다. 투명한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오 회장은 그날 이후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피아노 레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굳어버린 손가락을 억지로 움직이며 고통을 참아냈죠. 신기하게도 손가락 끝이 아려올수록 그녀의 성격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직원들에게 호통을 치는 대신 실수한 비서에게 다음부턴 조심하게라며 짧은 위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한편 다은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이 엄청난 지원들이 어디서 오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카데미 사물함에는 다은의 이름이 적힌 커다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은이 평소 서점에서 구경만 하던 비싼 음악 이론서들과 눈부시게 하얀 연주복, 그리고 고급 가죽 신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와, 아빠. 이것 봐요. 아카데미 재단에서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다은이 기뻐하며 집으로 가져온 물건들을 보며 인호와 엄마 영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인호는 딸의 환한 얼굴을 보며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다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은이가 복이 많은가 보다. 하늘이 우리 딸 고생하는 거 알고 도와주시는 모양이야.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알았지? 수술 후 건강을 회복 중이던 영희는 붕대를 푼 손으로 다은의 연주복을 어루만졌습니다. 다은은 그날 이후 더욱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의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대물림된 재능과 조기 교육으로 무장한 엘리트 아이들 사이에서 종이 피아노로, 심지어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운 다은은 기초 이론에서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강 교수의 수업 시간에 다은은 어려운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아의 비웃음은 더해졌습니다. 장학생이면 뭐해? 악보도 제대로 못 읽는 눈먼 피아니스트인데. 수아의 말에 다은은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포기하는 대신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매일 밤 청소가 끝나면 다은은 아카데미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연습하다가 버린 악보 조각들, 교수님들이 지적사항을 적어둔 메모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그것은 다은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다은은 버려진 악보 위에 적힌 복잡한 기호들을 보며 낮에 복도에서 들었던 다른 아이들의 연주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아, 이 기호가 있을 때는 소리를 이렇게 작게 내는 거였구나. 다은은 소리나지 않는 종이 건반 위에서 밤새도록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수아가 연습실에 두고 간 난해한 곡의 악보를 주워 독학으로 암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은에게는 피아노 앞에 앉을 수 있는 단 1분이 소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습실을 지키던 다은을 기특하게 여긴 수희 아저씨는 몰래 연습실 열쇠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아가, 밤이 깊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 상하면 음악이고 뭐고 다 소용없는 법이야. 수희 아저씨가 건네는 따뜻한 캔커피 하나에 다은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카데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달에 열릴 전국 영재 콩쿠르에 참가 신청이 시작된 것이었죠. 이 콩쿠르는 국내 피아노 영재들이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는 가장 권위 있는 무대였습니다. 수아는 당연하다는 듯 신청서를 작성했고 강 교수는 조심스럽게 다은에게도 참가를 제안했습니다. 다은아, 이번 콩쿠르에 한번 나가보지 않겠니? 결과보다 무대 경험을 쌓는 게 너에게 큰 자극이 될 거야. 강 교수의 제안에 다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콩쿠르에 나가려면 참가비도 내야 하고 무엇보다 화려한 드레스와 어려운 지정곡을 완벽히 소화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다은의 머릿속에는 오 회장이 몰래 보내준 그 하얀 연주복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있어. 아빠와 엄마, 그리고 이름 모를 후원자님까지. 내가 여기서 겁을 내면 안 돼. 다은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아의 눈에는 살벌한 시기심이 서렸습니다. 감히 내까짓게 콩쿠르를 넘봐? 내가 너의 그 알량한 자신감을 완전히 짓밟아줄게. 다은은 그날 이후 더욱 혹독한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학교 수업과 아카데미 청소를 병행하고 밤에는 불 꺼진 연습실에서 달빛을 악보 삼아 독학으로 익힌 곡들을 다듬었습니다. 오 회장이 익명으로 보내준 최고급 교재들은 다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은은 교재 갈피마다 적힌 격려의 문구들을 보며 마치 보이지 않는 천사가 곁에 있는 것 같은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오 회장 역시 자신의 방에서 다은의 성장 보고서를 읽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는 이제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피아노 선율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어른 마녀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어린 소녀의 꿈을 향한 응원과 자신의 잃어버린 꿈에 대한 위로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국 영재 콩쿠르에 나갈 연주자를 뽑는 날, 미래 영재 아카데미의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아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대강당 입구에는 번쩍이는 외제차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고 아이들은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채 긴장한 기색으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오 회장이 익명으로 보내준 눈부시게 하얀 드레스를 입고 연습실 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도 했지만 다은은 이 드레스에 담긴 누군가의 따뜻한 응원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은의 손에는 낡고해진 악보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깨끗한 새 악보가 아니라 쓰레기통에서 주운 조각들을 이어붙이고 교수님의 지적사항을 빼곡히 적어 넣은 다은에게는 보물 1호와 같은 악보였습니다. 다은은 눈을 감고 건반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려보았습니다. 아카데미 연습실을 청소하며 매일 밤 피아노의 묵직한 건반을 눌러보았던 감각이 손가락 끝에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지난날 종이 건반 위에서 상상으로만 그리던 소리들이 이제는 실제 음이 되어 다은의 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죠. 다은은 그동안 배운 음악 이론과 밤샘 연습으로 다져진 실력을 믿으며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며 도끼를 품은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카데미의 우등생 수아였습니다. 수아는 날이 갈수록 무섭게 성장하는 다은의 재능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 교수님이 다은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수아의 시기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저런 근본 없는 애한테 내 자리를 뺏길 순 없어. 오늘 확실히 끝내줘야지.
수아는 다은이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다은의 가방을 뒤져 그 낡은 악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연습실 복도 끝에 있는 문서 파쇄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소리를 내며 다은의 소중한 악보들이 종이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다은이 밤을 지새우며 공부했던 흔적들, 그 간절한 기록들이 순식간에 쓰레기 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다은은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악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사색이 되어 연습실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그 어디에도 악보는 없었습니다. 연주 순서는 다가오고 있었고 다은의 머릿속은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다은은 복도로 뛰어나와 울먹이며 악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희찬 교수가 복도를 지나가다 다은을 발견했습니다. 강 교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다은을 다그쳤습니다. 최다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곧 내 차례야. 악보도 없이 무대에 올라갈 셈이야? 교수님, 악보가 없어졌어요. 분명히 가방에 넣어뒀는데. 다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교수는 냉정하게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연주자에게 무대는 허락되지 않는다. 악보 하나 간수 못하는 실력으로 콩쿠르에 나가겠다고? 기권할 거라면 지금 당장 말해라. 강 교수의 차가운 말에 다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다은을 덮쳤습니다. 엄마의 수술비로 받은 그 3억 원의 무게, 아빠의 꺾인 자존심을 세워주겠다던 다짐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 멀리서 낯익은 유니폼을 입은 한 남자가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열백화점의 보안 요원 유니폼을 그대로 입은 아빠 인우였습니다. 오늘 연주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근무 교대 시간도 아껴가며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죠. 화려한 아카데미 건물 안에서 인우의 낡은 유니폼은 유난히 눈에 띄었지만 인우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은아,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인우는 주저앉은 다은을 일으켜 세우며 거친 손으로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다은은 아빠의 품에 안겨 엉엉 울며 악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인우는 잠시 다은을 가만히 응시하더니 아이의 양어깨를 꽉 쥐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은아, 아빠를 봐. 매일 밤 교실에 혼자 남아서 연습하던 사람이 누구지? 아이들이 떠난 그곳에서 매일 악보 공부하고 건반 치면서 머릿속에 새긴 노래잖아. 그건 내 머릿속에 매일 연습하던 너의 그 손끝에 다 들어있단다. 인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은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었습니다. 악보가 없어도 괜찮아. 너는 수백 번을 쳤고 이젠 진짜 피아노로 그 소리들을 확인했잖니. 눈을 감으면 그 음표들이 다 보일 거야. 우리 딸은 할 수 있어. 아빠랑 엄마가 항상 내 뒤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아빠의 따뜻한 격려에 다은은 떨림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빠의 유니폼에서 배어나오는 땀 냄새와 백화점의 향기가 다은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강한 힘이 되었습니다. 다은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다은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다은은 악보 한 장 들지 않은 빈손으로 무대 위로 걸어나갔습니다. 객석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악보도 없이 저 어려운 곡을 치겠다고? 정말 무모하네. 역시 근본이 없으니 기본도 모르는군. 심사위원석에 앉은 강 교수도 눈썹을 찌푸리며 다은을 주시했습니다. 수아는 무대 뒤에서 비웃음을 흘리며 다은의 실패를 확신했습니다. 다은은 긴장돼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피아노 앞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찰나의 시간이었지만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숨을 고르니 아빠의 말대로 매일 밤 아카데미에 남아 공부하고 연습하던 악보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냉대 속에서 매일 같이 홀로 남아 공부하고
연습했던 수많은 밤이 함께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은은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알려주던 가르침들까지 되새기며 이제 피아노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다른 아이들의 연주와는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다은은 소리나지 않는 종이 위에서 연습하며 오직 손끝의 감각과 힘의 강약만으로 소리를 상상해온 세월이 길었습니다. 덕분에 다은의 타건법은 기성 피아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깊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반을 누르는 깊이에 따라 소리의 질감이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어떤 때는 아침 안개처럼 부드럽게, 어떤 때는 폭풍우처럼 강렬하게 대강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악보를 외워서 치는 수준을 넘어 다은은 자신의 영혼을 건반에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악보가 없었기에 다은은 오히려 더 자유로웠습니다. 음표에 갇히지 않고 오직 마음이 시키는 대로 선율을 기억해내며 즉흥적으로 감정을 담아냈습니다. 종이 건반으로 익힌 섬세한 손가락 끝의 감각은 실제 그랜드 피아노의 현을 만나자 폭발적인 생명력을 뿜어냈습니다. 다은이 건반을 스치듯 누를 때는 마치 숲속의 요정이 속삭이는 듯했고 힘껏 내리칠 때는 거대한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듯한 웅장함이 느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등받이에서 몸을 떼고 무대 위 작은 소녀의 손끝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다은을 무시했던 학생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매일같이 연습했던 정석적인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삶의 애환과 기쁨이 뒤섞인 생생한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다은의 연주는 어느덧 절정을 향해 치달았고 대강당의 공기는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 찌릿하게 진동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믿기 힘든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인 연주 앞에 사람들은 박수치는 것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1초, 2초. 잠시 후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노는 무대 뒤편에서 자신의 낡은 유니폼 소매로 연신 눈물을 닦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은은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아빠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날 다은의 연주는 단순한 아카데미 선발전을 넘어 기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악보는 사라졌지만 다은의 마음속에 새겨진 노래는 더 밝게 빛나며 아카데미 전체를 감동의 물결로 물들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강희찬 교수의 입가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감동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짓밟힌 자존심을 음악으로 승화시킨 소녀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대강당을 가득 메웠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 무렵 다은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무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온몸에 진을 다 쏟아부은 연주였기에 다은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손가락 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뒤로하고 무대 뒤편 어두운 대기 공간으로 들어선 다은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차가운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몰아 쉬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귓가에서 쿵쾅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대기실 구석에는 다음보다 더 심하게 떨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순서를 기다리던 아카데미 최고의 수재, 수아였습니다. 수아는 조금 전 다은이 보여준 압도적인 무대에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보안 요원의 딸이 악보도 없이 오직 영혼의 울림만으로 청중을 뒤흔드는 광경을 목격한 수아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낼 수 있지? 수아의 손에는 최고급 가죽 케이스에 담긴 깨끗한 새 악보가 들려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종이 뭉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아는 평생을 완벽한 기교와 정확한 박자를 위해 기계처럼 연습해왔습니다. 수아의 부모님은 항상 실수는 곧 패배라고 가르쳤고 수아에게 피아노는 즐거움이 아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의 연주에는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삶에 대한 간절함과 뜨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 수아의 가슴 속에는 거대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저 아이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엄마가, 아빠가 실망하시면, 선생님들이 비웃으면 어떡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순식간에 수아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수아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화사한 화장마저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힘이 풀려 후들거렸으며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흔히 말하는 무대 공포증이 수아를 완전히 집어삼킨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들고 있던 악보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가슴을 쥐어짜며 주저앉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카데미의 다른 아이들은 수아를 걱정하기는커녕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수아가 자기 실력만 믿고 다른 친구들을 무시해왔기에 아이들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야, 저것 봐. 수아 완전히 겁먹었나 봐. 얼굴이 종이장 같아. 잘됐네. 이번 기회에 콧대 높은 수아도 좀 꺾여봐야지. 맨날 자기가 최고인 줄 알더니 꼴 좋다. 아이들의 차가운 비웃음은 수아를 더욱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수아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꺽꺽대며 벽을 짚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앞이 핑글핑글 돌고 온 세상이 자신을 비웃는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던 다은이 수아의 이상한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아까 자신에게 독서를 내뱉고 소중한 악보까지 없앴던 수아였지만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수아의 모습은 그저 도움이 필요한 어린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다은은 주저없이 수아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정신 차려봐. 숨을 크게 들이마셔야 해. 다은이 수아의 차가운 어깨를 잡자 수아는 겁에 질린 눈으로 다은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이거나 내까짓게 감히 누굴 걱정해. 저리 가란 말이야. 수아의 거친 반응에도 다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은은 수아의 양손을 꼭 잡고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다은의 따뜻한 온기가 수아의 떨리는 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다은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수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나를 봐. 나랑 같이 숨 쉬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내가 너무 무서워서 눈물 날 때마다 가르쳐준 방법이야. 자, 나를 따라서 천천히 해봐. 하나, 둘, 셋. 다은은 과거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거나 무서운 꿈을 꿀 때마다 엄마. 영희가 옆에서 등을 토닥이며 해주었던 엄마표 호흡법을 수아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은 수아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가슴속에 아주 커다랗고 예쁜 풍선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 풍선을 아주 천천히 부풀렸다가 다시 천천히 바람을 빼는 거야.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가느다랗게 내뱉어봐. 내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 지금은 피아노 소리도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도 다 잊어도 돼. 오직 너랑 나 이 숨소리만 생각하는 거야. 다은의 따뜻한 손길과 차분한 목소리가 전해지자 신기하게도 수아의 가쁜 숨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쿵쾅거리던 심장 박동도 안정을 찾았고 하얗게 번졌던 시야가 서서히 맑아졌습니다. 다은은 안심한 듯 미소 지으며 수아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정돈해 주었습니다. 수아, 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기술을 가졌잖아. 나는 네가 연습실에서 연습할 때 들리는 그 맑고 깨끗한 소리가 정말 부러웠어. 그러니까 너 자신을 믿어. 음악은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경쟁이 아니잖아. 그냥 네가 사랑하는 피아노랑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면 돼. 그러면 피아노도 너를 도와줄 거야. 음악은 경쟁이 아니라 대화라는 다은의 말은 수아의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평생을 남보다 잘해야 한다. 1등을 놓치면 끝이다라는 압박 속에서만 살아온 수아에게 다은의 위로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정한 따스함이었습니다.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졌던 마음의 줄이
툭 하고 끊어지며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사실 내 악보 내가 파쇄기에 넣었어. 네가 너무 무서워서 내 재능이 질투나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다은아. 내가 나빴어. 수아의 떨리는 고백에 다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은은 수아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아까 복도 끝에서 네가 뛰어가는 걸 봤거든. 하지만 괜찮아. 덕분에 나도 내 마음속의 노래를 더 깊이 들을 수 있었으니까. 수아야, 이제 미안한 마음은 다 버리고 무대 위로 올라가. 저기 기다리는 피아노가 내 진심을 기다리고 있잖아. 너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연주해봐. 다은의 진심 어린 용서와 격려에 수아는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수아는 바닥에 떨어졌던 자신의 악보를 소중히 집어들고 다은의 손을 한번 꼭 쥐고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무대를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무대 위의 선수와의 연주는 이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하고 차갑기만 했던 소리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고 악보 너머의 감정이 선율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수아는 연주하는 내내 다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피아노와 대화하듯 자신의 진심을 담아 건반을 눌렀습니다. 틀리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자 오히려 소리는 더 자유롭고 풍성해졌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무대를 내려온 수아를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다은이었습니다. 두 소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두운 무대 뒤편 화려한 조명은 비치지 않았지만 두 아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다은아. 내 덕분에 오늘 처음으로 피아노를 치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음악을 들려주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 수아의 진심 어린 감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며 세웠던 높은 성벽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음악으로 맺어진 진한 우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다른 아이들도 두 사람의 모습에 숙연해진 듯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강희찬 교수와 최인호는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료를 아끼는 따뜻한 마음과 음악을 대하는 진실한 자세라는 것을 저 두 어린 소녀가 몸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 교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들이라면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인우 씨, 자식 농사 정말 잘 지었어. 저 아이들이 장차 우리나라 피아노계를 이끌어갈 큰 기둥이 될 거야. 강 교수의 칭찬에 인우는 낡은 유니폼 소매로 연신 눈물을 닦으며 허허 웃었습니다. 3억 원이라는 큰 돈보다 더 값진 것은 딸 다은이가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친구를 얻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우는 무대 뒤편에서 서로를 보며 웃고 있는 다은과 수아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날 이후 다은과 수아는 아카데미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다은은 수아에게 어려운 음악 이론과 세밀한 기교를 배웠고 수아는 다은에게 마음으로 연주하는 법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습니다. 가난한 보안 요원의 딸과 부유한 집안의 딸이라는 배경의 차이는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피아노라는 공통된 언어로 소통하는 두 소녀의 우정은 차가운 아카데미에 희망의 선율을 퍼뜨리는 아름다운 창가가 되었습니다. 미래 영재 아카데미의 차가웠던 연습실 복도에는 전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은과 수아, 한때는 도저히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가난한 보안 요원의 딸과 부유한 집안의 천재. 소녀가 이제는 누구보다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매일 밤을 함께 지새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하며 세웠던 높은 벽이 이제는 서로의 등을 맞대고 거친 세상을 함께 헤쳐나가는 든든한 성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두 소녀의 연습실 안에서는 매일같이 열띤 토론과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아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워온 클래식 음악 이론을 다은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복잡한 악보 기호들, 이탈리아어로 된 어려운 음악 용어들, 그리고 작곡가의 생애와 의도까지 수아는 마치 작은 선생님처럼 다은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다은이 가장 힘들어했던 정통 클래식의 엄격한 규칙들을 수아는 아주 쉬운 예시를 들어 설명하며 다은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다은아, 여기 포르탄도라고 적힌 부분은 소리를 그냥 크게 내는 게 아니야. 건반을 깊게 눌러서 소리가 멀리 퍼지게 해야 해. 마치 내 마음이 저기 멀리 있는 사람에게 닿는 것처럼 말이야. 네가 예전에 종이 피아노로 연습할 때 상상했던 그 간절함을 실제 건반 무게에 싣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다은은 수아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독학으로 익혔던 탓에 중간중간 비어있던 이론의 구멍들이 수아의 도움으로 하나씩 채워졌습니다. 손가락 끝의 감각은 이미 종이 피아노 시절부터 단련되어 있었기에 이론적인 틀이 잡히자 다은의 연주는 날개를 단 듯 비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다은은 수아에게 마음으로 연주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계처럼 완벽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웠던 수아의 연주에 온기를 불어넣는 작업이었죠. 수아야, 이 대목에서는 바람을 떠올려봐. 그냥 추운 바람이 아니라 한겨울에 아빠가 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옷깃에서 나던 그 시리고도 포근한 바람 말이야. 아빠가 나를 안아줄 때 느껴졌던 그 든든한 온기를 건반에 실어봐. 그러면 손가락 끝에 힘이 저절로 실리면서 소리가 훨씬 따뜻해질 거야. 다은의 조언에 수아는 눈을 감고 상상을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음악에 자신의 감정을 실어본 적 없던 수아는 다은의 안내를 받으며 조금씩 건반 위에 자신의 영혼을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소녀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지켜보던 강희찬 교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들의 성장을 응원했습니다. 그는 이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화음이 단순한 음악을 넘어 서로 다른 세상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콩쿠르 본선이 다가올 무렵 다은과 강 교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바로 연주곡 선정이었죠. 그동안 다은을 상징했던 새들의 노래는 분명 감동적이었지만 전국의 내로라 하는 영재들이 모이는 본선 무대에서는 객관적인 실력을 검증받기 위해 정통 클래식 곡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다은에게 있어 동정표를 받는 아이가 아닌 진정한 실력자로 인정받기 위한 정면 돌파였습니다. 다은아, 이번에는 쇼팽의 겨울바람을 도전해보면 어떻겠니? 아주 빠르고 강렬한 곡이라서 네가 가진 섬세한 타건법을 보여주기에 아주 좋을 거야. 하지만 그만큼 아주 어렵고 혹독한 연습이 필요하단다. 마치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정교함이 필요해. 강 교수의 제안에 다은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쇼팽의 겨울바람은 마치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듯 화려하고 웅장한 곡이었습니다. 다은은 이 곡이 마치 자신의 가족이 겪어온 모진 풍파와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이라는 겨울바람을 견디고 일어선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 곡에 담아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밤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는 연습이 이어졌지만 다은은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반을 두드릴수록 자신의 가슴 속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은의 집으로 의문의 커다란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주복이 들어있었습니다. 은은한 하늘빛 실크 소재의 수천 개의 작은 보석이 박힌 드레스는 마치 요정의 날개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레스와 함께 놓인 카드에는 정갈한 필체로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피어날 너의 무대를 응원한다. 보낸 이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다은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무릎 꿇은 아빠를 모욕하면서도 자신의 연주를 들으며 눈물 지었던 그 차갑고도 슬픈 눈의 오 회장이 보낸 선물이라는 것을요. 다은은 드레스를 품에 안고 창밖의 평창동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공포의 대상이 아닌 자신을 지켜봐주는 누군가가 있는 따뜻한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사실 오 회장은 요즘 자신의 저택에서 홀로 피아노 연습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은을 후원하며 자신의 잃어버린 꿈을 대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은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오 회장은 다은이 콩쿠르에서 입을 드레스를 직접 고르며 수십 년 전 아버지가 찢어버렸던 자신의 연주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입지 못했던 그 꿈의 옷을 다은에게 입혀줌으로써 자신의 상처받은 어린 시절도 함께 치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호와 영희 역시 드레스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호는 딸이 입게 될 귀한 옷을 손끝으로 조심스레 만져보며 아내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은이가 정말 큰 사람이 되려나 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우리 아이를 지켜봐 주시니 말이야. 내가 백화점에서 겪은 수모는 이제 다 잊었어. 오히려 그 덕분에 우리 다은이가 이런 기회를 얻었으니 말이야. 수술 후 손가락이 부쩍 좋아진 영희는 다은의 드레스를 정성껏 다림질하며 대답했습니다. 영희의 손은 이제 가벼운 쟁반 정도는 들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당신. 우리 다은이가 받은 사랑만큼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 줄 아는 따뜻한 피아니스트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난할 때 받은 이 은혜, 평생 잊지 말고 갚으며 살아야지요. 드디어 콩쿠르를 일주일 앞둔 마지막 리허설 날 아카데미 대강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은은 수아와 함께 무대 뒤 대기실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밀어내는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상을 향해 함께 걷는 동반자였죠. 수아는 긴장한 다은의 손을 꼭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다은아, 할 수 있어. 네가 연습한 그 수많은 밤을 믿어. 너의 겨울바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할 거야. 수아의 응원에 다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은은 피아노 앞에 앉아 쇼팽의 겨울바람 첫 소절을 내리쳤습니다. 이전의 새들의 노래가 애처로운 작은 새의 날갯짓이었다면 지금의 연주는 거친 들판을 달리는 야생마처럼 힘차고 당당했습니다. 정통 클래식의 틀 안에서도 다은 특유의 영혼을 울리는 소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풍성해졌죠. 건반을 타고 흐르는 선율은 대강당의 높은 천장을 뚫고 나갈 듯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희찬 교수는 객석에서 다은의 연주를 듣다가 온몸에 전율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완벽한 것을 넘어 곡에 담긴 슬픔과 희망을 이토록 생생하게 전달하는 연주자는 평생에 단 한 명 볼까 말까 한 제목이었습니다. 강 교수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콩쿠르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이 작은 소녀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아카데미의 연습실 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다은과 수아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휴식을 취하며 다가올 무대를 상상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연습실 안의 공기는 두 소녀의 열정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전국 영재 콩쿠르라는 거대한 산을 앞에 두고 다은은 오 회장이 보내준 연주복을 어루만지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거친 겨울바람이 불어와도 자신의 음악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다은의 눈은 이제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음악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예술의 심장이라 불리는 예술의 전당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내로라 하는 피아노 영재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결선 당일이었죠.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무대 위에는 검은 유광이 흐르는 커다란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마치 제왕처럼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공연 시작 전 VIP석에 조용히 앉는 한 여인. 바로 로열백화점의 오명숙 회장이었습니다. 평소에 화려한 수행원들도 물리친 채 비서 한 명과 온 오 회장은 수수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무대 위 피아노가 아닌 대기실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익명으로 보낸 하늘빛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오를 다은을 생각하니 평생 냉혹한 승부사로 살아온 그녀의 가슴도 알 수 없는 떨림으로 요동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각 무대 뒤 대기실. 다은은 오 회장이 보내준 하늘빛 드레스를 입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백화점 구석에서 아빠를 기다리던 초라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수아와 함께 밤을 지새우며 익혔던 이론들, 손가락에 피가 맺히도록 연습했던 쇼팽의 선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준 가족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다은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다은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자 객석에서는 나지막한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늘빛 드레스를 입은 다은은 마치 밤하늘에서 막 내려온 작은 별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피아노 앞에 앉기 전 객석 첫 줄에 앉은 아빠 인호와 엄마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인호는 평소 입던 낡은 보안 요원. 유니폼 대신 큰맘 먹고 새로 맞춘 감색 정장을 꼿꼿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늘 구부정했던 아빠의 어깨가 오늘따라 그렇게 듬직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곁에 앉은 영희는 수술 후 몰라보게 깨끗해진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붕대를 풀고 다시 찾은 엄마의 고운 손을 보는 순간 다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엇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아. 오늘 이 연주는 우리 가족을 위한 노래야. 다은은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내리치는 순간 쇼팽의 겨울바람이 폭풍처럼 대강당을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곡의 도입부인 거친 하강 음영은 마치 인호가 백화점에서 꾸벅이며 갑질 손님들을 견뎌야 했던 수모의 세월 같았습니다. 뒤이어 흐르는 격정적인 선율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영희의 한숨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다은의 손가락은 절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곡이 전개될수록 선율은 고난을 뚫고 솟구치는 생명력을 뿜어냈습니다. 종이 피아노 위에서 소리 없는 건반을 두드리며 상상으로만 키워왔던 다은의 음악은 이제 실제 피아노의 현을 타고 거대한 파도가 되어 관객들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강희찬 교수는 손을 떨며 다은의 연주에 몰입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천재를 길러냈지만 이토록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영역을 넘어선 삶의 밑바닥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영혼의 울림이었습니다. 강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안경을 벗고 젖어드는 눈가를 닦았습니다. 음악의 신이 저 아이의 손끝에 강림했구나. 저건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야. 진심이야. 연주가 절정에 다다르자 대강당 안의 공기는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 팽팽하게 진동했습니다. 다은은 이제 피아노와 하나가 된 듯 보였습니다. 마지막 화음을 강렬하게 내리치고 다은의 손이 건반에서 떨어지는 순간 공연장에는 찰나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초 뒤 폭발적인 함성과 함께 모든 관객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는 그칠 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경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견의 여지가 없는 압도적인 무대였습니다. 잠시 후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26회 전국 영재 피아노 콩쿠르 영예의 대상은 미래 영재 아카데미 최다은 양입니다. 다은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 인호와 영희는 서로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다은은 무대 위로 올라와 커다란 상패와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다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자신의 부모님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다은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다은은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상은 제 꿈을 지켜주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신 아빠의 땀과 엄마의 눈물로 만든 상이에요. 아빠, 엄마, 정말 사랑해요. 다은의 진심 어린 소감에 객석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객석 아래에서 지켜보던 인호가 참지 못하고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인호는 무대 중앙에서 대상을 받은 딸 다은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보안 요원 유니폼을 입고 고개를 숙였던 아빠의 손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딸을 떠받치는 영웅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은아, 우리 딸, 정말 장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인호는 딸을 품에 꼭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다은은 아빠의 품에서 내려와 무대 아래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엄마 영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묵직한 대상 상패를 영희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놓아주었습니다. 엄마, 이건 내 상이 아니라 엄마의 상이야. 피아노를 치고 싶어 했던 엄마의 잃어버린 꿈, 내가 오늘 완성했어. 엄마 손, 이제 하나도 안 아프지? 내가 앞으로 엄마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영희는 수술 후 매끄러워진 손으로 상패를 어루만지며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와 딸은 무대 위에서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 어떤 연주보다 더 아름답고 숭고한 광경이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는 수아가 진심 어린 박수를 치며 친구의 승리를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떨어진 VIP석, 오명숙 회장은 소리 없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내준 하늘빛 드레스를 입고 별처럼 빛나는 다은을 보며 40년 전 찢겨나갔던 자신의 꿈이 비로소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 회장은 옆에 서 있던 최 비서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봤나? 저 아이의 소리는 가짜가 아니야.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투자였어. 아니, 투자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기분이야. 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은을 향해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냉혹하기만 했던 어른 마녀의 눈에 따스한 인간의 온기가 맺혔습니다. 대강당의 조명은 꺼지지 않고 오래도록 다은 네 가족을 비추었습니다. 가난과 멸시라는 거친 겨울바람을 견디고 일어선 소녀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울릴 피아노의 별이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부둥켜안은 새 식구의 모습 위로 다은이 연주했던 쇼팽의 마지막 찬양이 축복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긴장하며 서 있던 어린 소녀 다은은 이제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성숙한 숙녀이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피아니스트로 성장했습니다. 유럽의 권위 있는 음악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다은의 앞에는 이제 비단길 같은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다은은 귀국 후 가장 먼저 화려한 독주회장이 아닌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던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사이 로열 백화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때 어른 마녀라 불리며 모든 직원을 벌벌 떨게 했던 오 회장은 이제 백화점 안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닌 할머니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다은을 후원하며 다시 시작한 피아노 레슨은 그녀의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주었고 날카롭던 성격마저 부드럽게 바꿔놓았습니다. 오 회장은 이제 서재에 틀어박혀 서류를 보는 시간보다 피아노 앞에 앉아 서툰 손가락을 움직이며 선율을 만들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로열 백화점 명품관 중앙 로비는 평소보다 훨씬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사람들을 주눅 들게 했던 파치올리. 피아노 주변에는 더 이상 험악한 인상의 보안 요원들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꽃장식과 함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자선, 음악회라는 따뜻한 문구가 적힌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죠. 이날의 주인공은 바로 다은과 오 회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피아노를 함께 치는 연탄곡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백화점 로비는 연주를 보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과 아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귀빈석 가장 앞자리에는 다은의 부모님인 인호와 영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호는 이제 낡은 보안 요원 유니폼 대신 딸이 선물해준 근사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모욕당하며 고개를 숙이던 그때의 초라한 모습은 이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호의 곁에는 수술 후 깨끗하게 나은 손을 무릎 위에 얹고 환하게 웃고 있는 영희가 있었습니다. 영희의 고운 손마디는 이제 더 이상 고통에 떨지 않았고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딸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다은과 오 회장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은은 세련된 드레스 차림으로, 오 회장은 우아한 정장 차림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고 관객들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두 세대를 뛰어넘은 친구인 두 사람의 모습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피아노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다은이 오 회장에게 눈인사를 건네자 오 회장이 먼저 조심스럽게 첫음을 눌렀습니다. 이어서 다은의 섬세한 선율이 덧이 펴지며 환상적인 화음이 백화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곡은 다은의 엄마, 영희가 만들었던 새들의 노래를 두 사람이 함께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한 곡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금기의 상징이었던 10억 원짜리 피아노가 이제는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랑의 악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다은의 손가락은 나비처럼 건반 위를 날아다녔고 오 회장의 손가락은 묵직한 울림으로 곡의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연주가 이어지는 동안 백화점을 찾은 사람들은 쇼핑도 잊은 채 이 아름다운 광경에 몰입했습니다. 관중석 뒤편에는 다은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이제는 둘도 없는 동료가 된 수아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수아는 다은의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자신도 다은에게 받은 영감을 토대로 더 깊이 있는 음악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연주를 들으며 다은과 처음 마음을 나눴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음악은 경쟁이 아니라 대화라는 다은의 가르침이 수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달하자 인호와 영희의 눈가에는 다시 한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부서진 꿈이 딸을 통해 이토록 찬란하게 부활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일이었죠. 인호 역시 자신의 짓밟혔던 자존심이 이제는 가족의 자부심이 되어 돌아왔음을 느끼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백화점 로비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다은과 오 회장은 서로를 마주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절망했던 한 가족의 비극은 이제 온 세상을 치유하는 기적의 선율로 승화되었습니다. 시상식이나 화려한 트로피는 없었지만 이날의 연주회는 그 어떤 콩쿠르보다 더 위대했습니다. 연주회가 끝난 후 다은은 무대에서 내려와 아빠 인호와 엄마 영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다, 그쵸? 다은의 말에 인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은아. 내 덕분에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단다. 너의 그 귀한 손이 세상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니 아빠는 더 바랄 게 없구나. 오 회장 역시 다은네 가족에게 다가와 따뜻한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인호의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호 씨, 우리 백화점을 가장 빛나게 해준 사람은 바로 당신과 다은이입니다. 이 피아노가 제 소리를 찾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백화점 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안을 가득 채운 온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절망이었던 그 공간이 이제는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는 평화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다은의 앞날은 이제 더 이상 험난한 자갈밭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든든한 후원자 오 회장, 그리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수아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짓밟힌 보안 요원의 자존심에서 시작된 이 기나긴 이야기는 결국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음악이 지닌 위대한 힘을 증명하며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은의 선율은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줄 것이며 그들이 겪었던 시련과 극복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회자될 것입니다.